안녕하세요. 첨상TV의 김 교수입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4강까지 잘 듣고 따라오시고 계시나요? 네, 오늘은 이제 5번째 9강 중에서 5강 수업의 내용을 오늘 이제 이렇게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 이론장이 다 끝났어요. 35번까지 문제가 다 끝났고, 이제 오늘은 실기장의 36번부터 문제풀이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오늘 5강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문제풀이를 하는지 잠깐 목차 한번 확인할게요. 네, 오늘은 5강이고요. 네, 우리가 신체활동 지원 파트가 내용이 꽤 많아요. 그쵸? 네, 그 중에서 오늘은 섭취와 배설에 관한 문제가 9문항 정도 출제하고 있는 항목들을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섭취와 배설에 관한 문제를 보겠다.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신체활동 지원에서는 섭취, 배설, 개인위생까지는 조금 쉬워요. 이제 다음에 하셔야 될 체위변경축구 난코스이긴 하거든요. 네, 어쨌든 오늘은 가볍게 풀어볼 수 있는 문제니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36번부터 해당하는 문제고요. 네, 우리가 섭취에서는 요번 39에서는 5개, 배설에서는 4개 이렇게 출제를 했었거든요. 그게 좀 숫자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요. 통상 요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36번 문제 풀면서 문제풀이 진행할게요. 자, 연하곤란이 있는 대상자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화하면서 음식을 제공한다. 2번 국물이 많은 음식을 제공한다. 3번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축이게 한다. 4번 다양한 향신료를 넣은 음식을 제공한다. 5번 상체를 높이고 턱을 든 자세를 취하게 한다. 네, 몇 번일까요? 하나, 둘, 셋 풀어보세요. 네, 정답은 3번이고요. 얘는 페이지 228. 네, 지난번에 저희 졸업생 선생님이 한번 페이지가 좀 잘못됐다고 알려주셨는데 그럴 수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찾다 보면 약간 오차가 생길 수는 있는데, 그냥,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듣는데 뭐가 이렇게 문제가 없거나 앞뒤로 한 페이지씩 이렇게 쭉 넘기다 보면 나올 수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김 교수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 조금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 또 말도 꼬일 때가 있어요. 조금 봐주세요. 네. 자, 어쨌든 이 식사와 관련돼서, 섭취에 관련돼서, 오늘 36번에서 나왔던 문제는 사례 예방법에 관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섭취가 크게 몇 파트로 나눠져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자, 나눠볼까요? 첫 번째가, 식사를 직접 드실 수 있는 분, 입으로 식사를 하시는 분들 있죠? 구강 섭취라고 하나요? 네. 구강으로 섭취를 하실 수 있는 분 중에서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다루는 건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구강이 안 되는데요. 그럼 이제 비위간으로다가 우리가 식사를 하죠? 그래서 비위간에 관한 섭취가 두 번째고요. 네, 좀 늦어요, 쓰는데, 이게. 빨리빨리 안 돼서.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약물 투여죠. 자, 우리가 보통 기본 3개 이상은 출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지금 여기도 보시면 섭취가 입으로 드시는 구강 섭취, 비위간, 그 다음에 약물,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 건데, 지금 현재 39회 시험 문제에서는 비위가는 출제하지 않았어요. 약물에 관한 게 벌써 여기는 3개나 출제를 했고, 구강에 관한 게 나오는데, 어쨌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비위간의 영양 섭취와 관련된 문제가 지금 39에 없다고 40회에도 없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거 풀어보시면서, 섭취 단원은 이렇게 소단원이 3개구나. 그래서 구강에서 입으로 드실 수 있는 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사례 예방법을 꼭 알아둬야 되겠구나. 이거를 좀 기억을 하시는 거거든요. 거기와 관련된 문제가 지금 36번 문제죠. 그래서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어떤 말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대화하면 안 되는 거고요. 네, 국물이 많은, 물기가 많은 거에 사례가 잘 걸려요. 네,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기도가 항상 열려있죠. 덩어리나 이런 거 꿀딱 해야지만 식도로 넘어가는데 물이라든지 이런 건 기도가 항상 열려 있어서 그쪽으로 범람해서 넘어가시면 그러면 사례가 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기에 사례가 잦으면 약간 물기가 없는 되직한 음식을 제공하세요. 이게 사례에 걸리는 걸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입안을 물로 좀 축이고 드시는 게 이거 맞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향신료를 넣으시면 아마도 냄새나 막 이게 쉽게 이렇게
되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없고요. 상체를 높이는 건 맞아요. 근데 턱을 쳐들면 안 되죠. 이렇게 드는 순간 기도 걸리잖아요. 당겨서 숙여라. 이런 표현을 해야 기도가 좋아지기 때문에 살을 예방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37번에서 다루진 않지만 선생님들 반드시 교과서에서 비위관 영양에 대해서도 좀 알아두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비위관 영양을 할 때 주의점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여기도 상체를 상승시킨 자세로 합니다. 그 다음에 예, 우리가 문제 세는 거와 같을 땐 먼저 잠그는 걸 확인합니다. 그죠? 빠져있거나 이렇게 하면 보고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당 들어가는 CC 확인이라든지 너무 차고 뜨거운 거 주면 안 됩니다. 이런 비위간 영양 굽기 방법도 지금 공부하시면서 같이 보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37번부터 바로 약물에 관한 38번부터 약물에 관한 걸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비위간을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37번 갈게요. 네, 37번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식탁에서 식사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팔받침이 없는 의자에 앉게 한다. 2번 대상자 의자 앞쪽 끝부분에 걸터 앉게 한다. 3번 식탁의 상판이 대상자 배꼽 높이에 오게 한다. 4번 대상자의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게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 5번 의자를 식탁과 30에서 40도 각도가 되도록 해서 비스듬하게 앉게 한다. 네, 몇 번일까요? 하나, 둘, 셋. 네, 3번이죠? 네, 여기도 구강 섭취하시는 분들 식사 돕기 방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팔 받침이 있는 게 좋죠? 등받이와 팔 받침은 그래야 의자에 앉았을 때 안정적인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끝부분에 걸터 앉으면 안 돼요. 의자 깊숙이 등받이에 깊숙이 앉게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맞네요. 그쵸? 배꼽 높이, 상판이 배꼽 높이까지 오게 합니다.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4번 같은 경우에 발가락 끝이 아니죠. 발바닥 전체가 닿아야 되는 거고요. 네, 의자를 식탁과 3, 40, 이게 나오나요? 네, 의자랑 앉아서 90도 각도 등받이 딱 대고 정확하게 앉는 게 가장 적절하죠. 예, 여기 내용도 마찬가지로 아까 나오는 구강 섭취와 관련된 내용에서 지금 39에서는 두 문제를 뽑아주는 거거든요. 그 사례가 제일 많이 한 문제가 나오면 사례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뭐냐면 자세와 관련된 거예요. 예, 우리가 식탁에서 식사 섭취를 할 때 어떤 자세가 가장 안정적인 겁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거니까 얘는 230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혹시 거의 다 맞으셨을 텐데 또 헷갈리거나 틀렸거나 하시는 분들은 230페이지로 돌아가셔서 확인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38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알약은 약병 안에 손가락을 넣어서 꺼낸다. 2번 캡슐약은 캡슐을 제거한 후 복용하게 한다. 3번 가루약은 약을 입에 먼저 넣고 물을 마시게 한다. 4번 약병 가장자리에 묻은 물약은 손가락으로 닦아낸다. 5번 물약은 계량컵을 눈높이에 들고 처방된 약만큼 따른다. 네, 몇 번일까요? 하나, 둘, 셋. 네, 5번입니다. 자, 우리가 약물 복용 돕기다라고 했을 때 여기도 또 나눠야 돼요. 네. 네, 어떻게 나누는 거냐, 그쵸? 네, 우리가 입으로 복용하는 구강으로 복용하는 약들이 있었죠. 네, 물약이라든지 가루약이든지 이런 거 설명하는 한 파트가 있고 약물 복용에서요. 네, 그다음 두 번째가 귀, 그죠? 네, 그다음에 또 세 번째가 안약, 눈에다 넣는 거. 하나 더 있죠? 주사. 네, 안약. 그다음에 네 번째가 주사. 이렇게 약물 복용에 관해서는 하나만 있지 않아요. 그래서 네 가지의 경우 수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8번 같은 경우는 입으로 먹는 구강 경구약, 이 경구약이죠, 경구약, 입으로 먹는. 네. 그래서 경구약에 관한 내용 하나, 그다음에 안약 하나, 귀약 하나 이렇게 문제 출제한 건데요. 이것도 네 개 다 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세 개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럼 이제 경구 복용하는 구강, 입으로 먹는 경구약에 대한 돕는 방법이 지금 38번 문제 같은 경우잖아요. 요 내용을 잘 보자면 알약은 약병, 손가락 넣으시면 안 돼요. 그쵸? 알약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약뚜껑에 따라서 손으로 옮겨가는 거죠. 세균의 감염 때문에 그런 거고요. 캡슐약 제거하면 안 되잖아요. 캡슐을 씌운 이유가 있으니까 캡슐약 그대로 복용하시는 거고, 가루약은 약을 입에 먼저 넣고 물을 마시게 한다. 보통 이렇게 드시겠지만 예, 우리 교과서에서 돕기 방법에서는 직접 입에 털어넣지 않아요. 뭐가 등장해야 돼요? 숟가락. 숟가락에다가 물을 어느 정도 넣어서 가루약을 넣어가지고 물에다 개어서 먹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다음 약병 가장자리에 묻은 물약은 왜 또 손가락을 닦아요? 네, 손가락을 닦으면 안 돼요. 휴지나 꺼지나 깨끗한 그런 걸로 다 닦아서 네, 이렇게 제거하신 다음에 뚜껑을 덮어두는 걸로. 그다음 5번이 맞죠? 네,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약을
만큼 따라준다. 그래서 계량컵 눈높이까지 오는 높이가 가장 측정하기 좋은 건데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네, 우리가 경구로 먹는 약 중에서도 지금 가루약은 살짝 등장했어요. 여기 3번에. 가루약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물약 나오는 경우죠. 물약. 시럽으로 되어 있는 물약 같은 경우도 약병에 따를 때 라벨 있는 쪽으로 손을 하고 라벨의 반대쪽을 따르세요.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용량이 너무 작은데요. 그러면 바늘 제거한 주사기에다가 흡입을 시키셔서 투약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 있죠. 약 뚜껑은 내려놓으실 때는 병뚜껑의 위가 바닥으로 가게 내려놓습니다. 이런 것들. 그런 거 모두 다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거와 관련돼서 문제를 경구약에서는 출제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약이라든지 기약에 대한 건 39번과 40번의 문제에 있으니까 제가 거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 문제 갈게요. 네, 39번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대상자에게 안연고를 투여하는 위치와 방향이 옳은 것은. 네, 하나, 둘, 셋이 없어요, 얘는요. 네, 제가 그냥 여기서 번호로 마크를 달아가지고 그냥 여기서 그대로 풀어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안연고예요. 우리가 안연고를 투여하거나 눈을 닦아주실 때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야 됩니다. 안쪽이 어디 방향이에요? 코 방향이죠? 바깥쪽인 귀 방향이고, 그럼 코 방향에서 귀 방향으로 가는 건, 네, 여기밖에 없어요. 방향은 하나죠. 네.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아시죠? 네, 우리가 안검이 위에 있으면 상안검이고 아래에 있으면 하안검인데, 하안검에 구멍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 눈물샘, 누소관, 그 다음에 코하고 연관되는 비로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노폐물이 이 구멍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코를 타고, 목을 타고, 목구멍까지 막 넘어갈 수 있어요. 가끔 안약 삽입하시다가 약맛을 느끼는 경우가 넘어가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고를 투약할 때도, 이쪽으로 노폐물 이런 게 들어가지 않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투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라가 되는 거죠. 네. 닦을 때도 그렇게 닦잖아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래서 이제 안연고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런 위치를 어떻게 연고를 짜줍니까? 그 방향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안약이 이거 말고, 그죠? 물로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물로. 그래서 보통은 안약이 물로 되어 있죠. 연고 빼고. 그래서 안약 같은 경우에 물로다가 액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떨어뜨릴 때 가운데이거나 외측 방향에서 그쵸? 점적을 해주시는 거고 또 중요한 건 점적을 하시고 나시면 여기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비루간 눈물샘을 잠시 눌러줘서 그 안으로 안약이 넘어가지 않게 조심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안연고 하시면서 이번엔 안연고가 났으니까 다음에는 물로 되어 있는 안약이 출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페이지 잠깐 안내해드리면 237페이지에 안약과 안연고에 관한 투약의 내용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40번입니다.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귓구멍 중앙에 약을 점적한다. 2번 냉장 보관한 후 한 약을 꺼내어 바로 사용한다. 3번 투여 후 면봉으로 약이 묻은 기지를 제거한다. 4번 귓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겨 약을 투여한다. 5번 투여 직후 점적한 쪽 귀를 위로 하여 5분간 누워있게 한다. 네, 몇 번일까요? 하나, 둘, 셋. 네, 5번입니다. 귀 약에 점적을 하는 방법이죠. 귓구멍 중앙에다가 넣기 어렵거든요. 네. 아, 용하네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건데. 그럼 중앙이 아니면 어떻게 넣어야 될까요? 네. 책에 이제 그렇게 나와요. 얘랑 이어서 갈게요. 귓바퀴를 후 하방이 아니죠. 후 상방이죠. 네. 뒤로 당겨서 위로 올려라. 이게 후상방이잖아요. 그 후상방을 한 상태에서 측면에 따라서 점적이 되게 하셔야 돼요. 중앙으로 놓는 건 좀, 네. 저는 전혀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중앙이 아니라, 네, 후상방을 해서 측면에 따라서 방울이 점적되게 하시는 거고,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 귀약이 있다면 별로 많진 않겠지만, 예, 얘가 꺼내서 바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온도가 너무 차갑거나 뜨거우면 귀 안에 내일을 자극해요. 그래서 오심이나 구토나 어지럼 같은 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거 어디에 있냐면 가지고 계시는 표준교재 238페이지에 참고에 딱 나와요. 기압이 너무 차거나 제가 지금 거기 있는 거거든요. 기압이 차거나 너무 뜨거우면 내의가 자극이 돼서 오심, 구토나 어지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실온의 온도를 좀 유지한 상태에서 점적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투여 후 면봉으로 약이 묻은 기지를 제거한다. 아니 왜 또 약이 묻은 면봉으로
기지를 투여하고 나서 제거할 이유가 없잖아요. 만약에 기지가 너무 안에가 이렇게 있으면 면봉을 이제 용액에다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깃바퀴나 웨이도 정도로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건 가능하세요. 되게 우리가 앞에서도 했죠. 개인위생에 나오지는 할 거예요. 제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맞는 답이 아니고요. 그럼 일단 맞는 거 5번밖에 없네요. 투여 후에 점적하시고 나셔서 5분 정도 누워있게 하시고 만약에 솜을 끼워 두실 거면 이런 시간도 시험 문제 나면 잘못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틀린 경우 생겨요. 15분에서 20분 정도를 네, 끼워 놓았다가 제거한다. 뭘요? 솜을 삽입하는 경우에 그런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가 5문제가 이제 하나, 둘, 셋, 넷, 5문제가 투약에 관한 건데 제가 아까 투약 중에서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랬어요. 주사 돕기. 네, 우리가 주사 주입을 돕기 할 때 주사를 직접 시행하는 건 의료인이 하는 거지만 수액병을 꽂았을 때는 항상 심장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야지만 혈액이 역류되는 걸 막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늘을 제거하고 나서 비비는 거 안 되죠. 멍들기 때문에 지그시 눌러주셔라.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같이 주사 돕기에서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배설로 넘어갑니다. 41번으로요. 네, 41번. 자, 화장실 이용을 돕기에 누워있는 대상자를 일으킨 후에 잠시 앉아있게 하는 이유는 1번 혈압이 저하되어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 2번 호흡수가 증가하여 숨이 찰 수 있으므로 3번 체온이 상승하여 식은땀이 날 수 있으므로 4번 맥박이 감소되어 가슴이 아플 수 있으므로 5번 복압이 상승하여 요실금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자, 몇 번인지 한번 풀어보실까요? 하나, 둘, 셋. 네, 1번입니다. 누워있는 대상자가 갑자기 일어났다면 생각나시나요? 기립성 저혈압 같은 거죠. 직립성 저혈압,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혈압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앉아있게 하셔라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페이지 243페이지에 꼭 알아두기에 있습니다. 본문 말고 옆에 있어요. 자, 일단은 요거 하시면서 배설도 한번 나눠볼까요? 배설은 돕기 방법이 5가지예요. 네, 이렇게 5가지. 첫 번째가 지금 나왔던 화장실 이용 돕기, 그 다음 2번째가 이따 나오실 침상변기, 네, 그 다음에 3번째가 이동변기, 그 다음에 4번째가 기저귀, 그 다음 마지막 5번째가 유치도뇨관, 이렇게 5개거든요. 그래서 5개 중에 뭐 4개도 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네, 5개 덤체가 다 날 수도 있고 배설 방법이 5가지 정도가 되나 보다. 그거 중에서 화장실 이용 돕기에서 중요한 건 뭐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뽑아주시는 거예요. 네, 일단 화장실 이용 돕기에서는 지금 기립성 저혈압의 대처법에 대해서 물었고요. 솔직하게 배설에서 화장실 이용 돕기 물어보실 때 딱히 낼 만한 게 그닥 많지 않아요. 이건 낙상의 위험성이라든지 이거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휠체어를 이용해서 화장실을 가시는 거잖아요. 그건 나중에 체외 변경에서 휠체어 상독기에서 위치 선정하는 거와 똑같은 내용이 중복이 돼서 지금 교재에 실려져 있기 때문에 화장실용 돕기에서는 머릿속에 늘 기억하셔야 될 게 그거예요. 만약에 휠체어를 이용해서 화장실을 갔다가 어르신이 낙상되거나 다치면 안이감만 못하더라. 그래서 지금 41번도 기립상저혈압에 의해서 낙상될까봐 그걸 주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화장실 이용 돕기에서 시험 문제 출제가 보통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 가볼까요? 네, 42번입니다.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배변을 돕기 위해 복부 마사지를 한다. 2번 활동을 제한하여 배뇨 횟수를 조절한다. 3번 배설 후에 물수건으로 닦은 즉시 옷을 입힌다. 4번 혈뇨를 본 경우 대상자에게 확인시킨 후 버린다. 5번 침상 발치를 올려 배변하기 쉬운 자세가 되게 한다. 몇 번일까요? 하나, 둘, 셋, 네, 1번입니다. 침상배설 돕기. 이게 말이 좀 많아요. 침상배설, 침상변기, 뭐 간이변기, 이런 식으로 휴대용 배변기,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데, 침상배설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딱 상상해 하시려야 될 게 있죠.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변기 엉덩이 딱 대고 용변 보는 거. 네, 그 침상배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여기에서 옳은 것을 골랐으니까, 1번 적절하네요. 그쵸? 활동을 제한하시면 안 되죠. 활동이 그 침승배설 하신다고 못 돌아다니시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되도록 활동을 하시게. 그 다음에 배설에 물수건으로 닦고는 즉시 옷을 입힌다. 이거 틀린 이유가 뭘까요? 물수건으로 하셔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를 해주셔야지만 돼요. 그게 틀린 내용이죠. 그렇지 않으면 피부 손상에 욕창이나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예, 혈뇨를 본 경우 대상자에게 확인시키고 버리시면 안 돼요.
혈료는 지금 즉시 보고해야 될 상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기관장이나 시설장 또는 담당 뭐 간호사 이런 분한테 보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발치를 올려 배변하기 쉬운 자세. 발치 올리면 배변 쉬운 한 자세 안 돼요. 네. 다 쏟아질 수도 있어요. 상체를 상승시키는 자세. 상체를 상승시켜서 복부에 힘이 갈 수 있도록 복부 공간을 조절시켜 주는 거죠. 그래야지만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가 되는 거니까요. 자, 침상배설 돕기에 연관돼서 네, 여러분이 요것도 245페이지로 가보시면 요거 말고도 침상배설에 관련된 문제들이 내용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 변기 같은 경우에는 좀 따뜻하게 데워가지고 수축이 되지 않고 이완되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왜 여기서 잠깐 끊냐면 다음번도 시원하게 이 침상배설 문제를 두 문제나 출제를 했거든요. 이름만 살짝 바꿔서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볼까요? 네, 43번. 간이변기를 사용해서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간이변기 사용 직후에 기저귀를 채워준다. 2번. 간이변기 옆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3번. 둔부 밑에 방수포를 깐 후에 간이변기를 데워준다. 4번. 바지를 내린 후에 허리 아래쪽에 무릎 덮개를 덮어준다. 5번. 간이변기를 침대 난간과 90도 되게 놓은 후 대상자를 앉힌다. 네, 몇 번일까요? 하나, 둘, 셋. 네, 3번이죠. 이 간이 변기도 침상 변기와 사실은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1번 같은 경우에 이거 썼다고 기저귀 별개죠. 아닌 거죠. 옆에다 깔 이유가 없잖아요. 미끄럼 방지 매트를 사실 좀 깔고 싶으면 그리고 간이 변기 옆에 미끄럼 방지? 이게 좀 안 맞아요. 미끄럼 방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동 변기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써야 되는데 간이변기라는 말이 이동식 변기하고 또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순간적으로 제가 침상배설 간이변기? 간이변기 이동식 변기로 설명해도 맞아 들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왜 간이변기라는 말을 썼지? 교과서에 그냥 이동변기 이렇게 쓰면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간이변기가 침상변기라는 말보다 이동변기 말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지금 순간적으로 이렇게 쭉 읽으면서, 아까 처음에 제가 문제 봤을 때는 침상배설에서 두 개가 냈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 문제 풀이하다가 잠깐 보니까, 이동식 변기하고 더 가깝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맞춰서 한번 가볼게요. 어쨌든 얘는 아닌 거고, 이거 보면, 이동변기나 간이변기 옆이 아니라 아래에다가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순간적으로 막 이거 왜 헷갈리지라고 했던 게 3번 때문이에요. 이거 별로 이렇게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43번 같은 경우에. 왜냐면 둔부 밑에 방수포를 깐 후에 맞거든요. 간이변기를 데워준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침상 배설이면 뭐 정확하게 맞는 거고, 간이변기 같은 경우엔 이동변기라고 또 설명을 하면, 이동변기를 쓰시는데, 엉덩이 밑에 방수포 까는 게 좀 말이 안 맞잖아요. 그쵸? 네. 근데 지금 4번 같은 경우도 보면, 바지를 내린 후에 허리 아래쪽에 무릎 덮개를 덮어주는, 이거는 그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뭐 때문에 틀린 거냐면, 바지를 내리고 덮어주면 다 봤어요. 프라이버시가 유지가 안 되죠. 그래서 덮개로 덮고 바지를 내려줘라. 이게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4번 문항이 틀린 거거든요. 네. 얘도 뭐냐면 침대 난간과 90도 되게 놓은 후 대상자를 앉힌다? 예, 이거 보시면 또 이제 이동동인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면 침대 난간과 90도가 되기가 아니라 우리가 잡고 가시려면 30에서 45도 정도를 유지해서 먼 쪽을 잡고 가야 돼요. 그럼 이건 또 이제 간이변기에 대한 말인데, 이런 문제는, 사실은, 출제위원이 조금 정확하게 명칭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이동변기라고 쓰던지 아니면 아까처럼 침상변기라고 쓰던지. 근데 얘가, 답이 3번인 이유는 뭐냐면 나머지가 다 틀려요. 네. 그래서 그냥 답이 3번이다라고 붙이는 건데 가끔 그런 문제 있어요. 푸시다가 얘가 왜 답이 3번이야? 1번, 2번, 4번, 5번이 아니기 때문에 맞는 문장은 하나밖에 없다. 얘도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용어에 대한 확실하게 이렇게 풀어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취재원 분이 조금 명확성을 좀 떨어뜨리게 만든 문제이지 않을까. 그러나 답을 찾는 데는 그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 다 틀렸으니까 3번밖에 맞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푸는 거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여기는요.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갈게요.
자, 44번입니다. 대상자의 기저귀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윗옷을 가슴까지 올리고 바지를 벗긴다. 2번 꼬리뼈 부위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 살펴본다. 3번 기저귀를 교환할 때마다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4번 사용한 기저귀는 안쪽 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5번 허리를 들 수 없는 대상자는 똑바로 눕혀 교환한다. 네, 몇 번일까요? 하나, 둘, 셋. 네, 기저귀 사용 눕기에 대한 설명이죠. 네, 일단은 피부 발적이 있는지 확인한다 봤고요. 윗옷을 가슴까지? 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죠? 네, 너무 오버해서 올라갔네요. 네.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 교환할 때마다 보고하실 필요는 없어요. 기저귀를 교환하시면서 피부의 상태나 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거가 있을 때 보고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안쪽 면이 보이도록 마르면 배설을 밖으로 나올려요. 네, 안쪽 면이 보이지 않게 바깥쪽에 나오게 말아주시는 거죠.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허리를 들 수 없으면 똑바로 하시면 안 되죠. 옆으로 눕혀서 하셔야죠. 허리를 들 수 있을 때는 똑바로 하는데 허리를 들 수 없다면 옆으로. 예, 이렇게 기저귀 사용 돕기에 대한 내용들의 항목 중에서 네, 지금 뽑아서 문제를 낸 거예요. 이거 말고도 기저귀 사용 돕기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중요한 건 아까처럼 제가 배설은 5개가 있기 때문에 각자 하나씩 다 넣을 수도 있고 하나가 피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뭘까요? 맞춰보세요. 마지막 문제니까. 배설 중에 마지막 5번째 하나 있잖아요. 유치도뇨가. 예, 맞아요. 딱 그 문제 출제한 거거든요. 거기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45번, 요번 마지막 문제예요. 네, 유치도뇨가는 삽입한 대상자에게 요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1번 매일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있다. 2번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높게 위치해 있다. 3번 소변의 양과 색깔을 2시간마다 확인하고 있다. 4번 소변 주머니가 침대 매트리스 아래쪽에 고정되어 있다. 5번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잠그고 알코올솜으로 닦고 있다. 네, 몇 번일까요? 네, 2번입니다. 네, 유치도뇨가는 삽입을 하고 계신데, 네, 요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뭡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있다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염 위험성이 없습니다. 네.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위치했다. 이거 맞죠? 방광보다 높게 올라가 있으면 이미 나온 소변이 방광으로 다시 역류를 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요로 감염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하는 거고요. 2시간마다 우리가 소변줄을 꽂든 꽂지 않든 소변은 2~3시간마다 꽉 차게 돼 있어요. 그때마다 확인해 주시는 게 맞죠. 한 번에 모아서 확인을 하면 양도 확인이 안 되고 색깔도 확인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소변 주머니가 침대 매트리스 아래쪽에, 예, 거기 보통 매트리스 옆에, 난간 옆에 많이 고정을 하죠. 그래야 방광보다 위치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로 잠그고 알코올솜, 맞아요. 배출구 잠그는지 확인하셔야 돼. 배출구가 안 잠겨 있으면 소변 밖으로 다 배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잠그고 알코올솜으로 좀 닦아주시면 월등히 훨씬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유치도뇨관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배설에서는 유치도뇨관이 문제 제일 많이 출제를 해요. 만약에 5개가 토탈이 아니고 뭐 4개 정도 됩니다. 3개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할 때는 가장 많이 문제를 낼 만한 게 유치도뇨관의 문제를 좀 많이 출제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제 섭취와 배설에 관한 문제 9문항을 가지고 지금 문제풀이를 한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섭취의 단원이 몇 개가 있더라? 3개. 배설의 소단원이 몇 개가 있더라? 5개. 요렇게 먼저 예, 전체를 한번 그리시고 각자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잘 점검해 두시는 것이 예, 개수 파악부터 예,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는지를 잘 확인하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제 다음 시간에 6강에서는 개인위생부터 체외변경까지 좀 살펴볼 거거든요. 사실 섭취와 배설에서는 많이 안 틀리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난이도가 그렇게 막 높거나 어려운 문제를 막 출제하는 파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나눠드렸던 부분들을 잘 숙지를 하셔서 예, 문제 나왔던 거 말고도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 다른 파트에서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거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표준교재 요점 정리를 같이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 교수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저는 이제 6강에서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공부하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뵐게요.